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복거일 작가의 비명을 찾아서 복거일 작가의 이제 항일 상상 소설 네. 네. 뭐 대체 역사라고. 네. 대체 역사 소설 아주 흥미로운 설정의 비명을 찾아서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1909년에 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지 않았다면 네. 안중근 의사가 사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가상의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해갖고 1987년 휴화 62년이죠. 그렇죠. 네.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고이 작가가 약간 상상으로 상상의 나를 펼쳐서 쓴 아주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대상도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그런 책이고요. 1월, 2월까지 갔고요. 이제 3월부터 또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노시다 과장은 조선말을 배워보기로 결심합니다. 아예 몰랐군요. 그렇죠. 그래서 7, 80년에 황야를 넘어 잊혀진 2000년의 세월로 가는 길을 찾겠다 이래 된 거죠. 결국 이게 말 그대로 묻혀진 바로 비명을 찾아가는 거죠. 묻혀진 조선의 역사, 조선 말, 조선 문학 작품 이게 하나의 어떤 나의 발굴을 기다리는 비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말 쓰는 거죠. 말도. 다 이제 조선말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글 말고 말도. 말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책을 구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는 경성 제국대학, 뭐 지금 서울대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게이조 데이고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고쿠가 제국이거든요. 데이고쿠 호텔 하면 제국 호텔 하는데 그래서 게이조 대학을 갔는데 그 조선 역사에 관한 책을 찾으려니까 아무것도 없죠. 없겠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물어보죠. 혹시 조선에 관한 뭔가 이런 거 없나요? 하니까 사서가 하는 말이 그 조선에 관한 모든 책은 일본 내지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우연히 천재희루의 어떤 기회로 조불사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조선어를 불어하는 거 있잖아요. 조선어와 프랑스어. 그러니까 조불사전이죠.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불어를 알면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에 왔던 프랑스 선교사가 편찬했다고 되는 있는 조불사전을 복사를 어떻게 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프랑스 말해가 조선 이거 찾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도서관을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선 역사에 관한 책이 다 사라진 이 도서관에서 이 학생들은 요즘 치면 고시 공부하는 거죠. 고등문관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쟤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자기가 조선인인데 이 조선 역사는 자체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면서 오로지 지금 나는 고시 패스할 거야 라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선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동료아들 돌잔치 등 이런 데는 빠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단절하고 갈 길이 먼데 이런 일에는 이제 되도록 빠져야 된다 이거죠. 갈 길이 멀다 이거죠. 사실 뭐 어떤 분은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5년간 친구들 안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나는 이제 그 기룡사 못 갑니다. 나는 책 쓰기 위해서 5년간은 외국 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신다는데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걸 하면서 그 유사라무 미국 회사하고 그 합작 투자 협상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회사에서는 그래 참 그래도 정말 기노시다 과장이 일 정말 잘해. 그리고 시집을 낸 시집도 신문에 소개까지 되고 문화면에 소개도 되고 그래서 3월 달 뭐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꽃 피는 3월이잖아요. 그죠? 뭔가 꽃이 피는 거죠. 이 사람한테. 자, 4월이 왔습니다. 4월. 자, 4월이 왔는데 자기가 혼자 남몰래 짝사랑했던 그 부하 직원 도끼애가 지금 자기 회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유사라무의 앤더슨이라는 미국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울적해지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울적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울적한 마음을 가볍게 하는 데는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아주 이건 좋은 그 같아요. 그죠? 좋은 생활의 팁 같습니다. 정박님이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셨어.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소설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앤더슨이 뉴스월드라는 요즘 치면 뉴스위크 예전에 이제 그런 타임 같은 미국 시사주간지를 하나 슬쩍 건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미국 잡지를 당시 조선에서 보려면 아주 책값도 비싸고 관세를 엄청 세게 매기고 그다음에 가위질도 하고 잉크도 막 칠하거든요. 검열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80년대 그랬거든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그 어느 대학 도서관 가가지고 네. 그 1980년 그 5월달 이럴 때 타임이나 뉴스위크를 신청을 해가 딱 보려고 하는데 정말 시커먼 걸 쭉쭉 닦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네. 우리나라에 관련된 대한 기사가 실린 거를 그냥 다 쭉쭉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 봐가지고 다시 할게요. 제가 직접 그때 경험을 해가지고 이게 그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런 검열들이 있었다는 거를.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앤더슨이 갖고 온 거는 바로 따끈따끈하잖아요. 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식민지 문제 특집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식민지 중에 하나가 일본의 조선이 뭐 그 대표적 사례다. 지금 너무나 동화가 잘 돼가지고 주민들이 독립을 원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 그 갑자기 이게 지금까지 전혀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뉴스월드 기자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 그걸 찾아간 기사가 나오는 거죠. 네. 제목은 어느 망명정부의 황혼. 상해 임시정부가 네. 이제 너무나 오랜 시절이 지나면서 조선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다 까먹어가지고 조선에서 탈출한 사람이 이 상해 임시정부에 온 것은 1963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돼요. 벌써 25년간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임시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이거죠. 잊혀진 언어와 역사 같은 조선의 정신을 보존하면 우위를 기약할 수 있다. 우리 예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학자 두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윤재 한징 선생 돌아가시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거죠. 아무리 이 악독한 그거라도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후위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구일 선생이 이런 주의였는데 영어 공용하로는 뭐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전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묘사를 잘해놔요. 네. 복잡한 국제도시 상해의 지저분한 뒷골목, 그 창밖에 내걸린 떼꾹 흐르는 깃발, 그 깃발 위에 황혼이 걸려있는 슬픈 풍경이었다. 이 상해 임시정부의 이 표정을 딱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노시다 과장은 반가움과 고마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선 정부가 아직 남아 있었구나.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네. 이 지구상 어딘가에 뭔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네네네.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우리가 식민지의 어떤 경험들을 배운 경험으로 조선 악해 사건도 반추해 보면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올림픽 유치가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실려요. 1988년에. 88년 서울 올림픽인데 여기는 뭐 이제 하여튼 네, 그렇죠. 뭐 하여튼 서울에서 바로 이 경성에서 게이조에서 올림픽을 열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 봐라 우리가 얼마나 조선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식민지가 이 올림픽을 열 만한 역량을 가지게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정말 식민지 잘 다스리지 않았냐.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잘 봐라. 이걸 광고한다 이거죠. 진짜 이제 너무 잘 됐나 보다. 왜냐하면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줬을 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걸 두려워할 수도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개방을 하다니. 이제 자신감이지 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회사끼리 협상은 잘 됐습니다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당시입니다. 80년대 당시에 이제 이 소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관 업무라는 거죠. 이 관리들을 어떻게 이제 상대를 해야 될 건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는 이렇지 않습니까? 정부의 힘이 아주 셌고 식민지 한해 조선 총독부고 그리고 철저한 통제가 행해지잖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관리에게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죠. 사례를 하는 것은. 그렇죠. 적절한 액수를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적절한 형태로 관리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대관 업무의 알파의 오메가라는 거죠. 요즘은 김영란법에 있어서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노시다 과장의 노하우는 이렇습니다. 사례를 할 때는 항상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례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좀 떳떳하다 이거죠. 이거는 뇌물이 아니야. 서로 다 일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고마움을 서로 주고받았다. 네. 이런 거고 또 돈보다는 술자리를 사례를 한다는 거죠. 돈을 건네면 뇌물이지만 술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일본의 고질적인 관행이었죠. 일본은 그 공무원들을 뭐 표현할 때 이렇게 그 관청을 표현하거든요. 접대의 대장성, 불륜의 외무성, 뇌물의 통산성 이렇게 보거든요. 대장성은 허가권 갖고 있잖아요. 우리 치면 재무부, 기획재정부예요. 네네네. 모든 허가권과 금융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금융위원회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접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그 접대가 이제 뇌물로 돼가지고 일본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는 한 번에 50만 엔 정도를 접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이죠. 네. 그 술자리를 1년에 한 40번 정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돼.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 네. 그게 한 20년 안 됐을 거예요. 한 2000년대 초반에 그게 사건이 터졌거든요. 실제 사건이. 네. 그때부터 이제 요거 좀 도를 넘어서는 접대는 이제 처벌받는다. 이렇게 일본은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김영란법을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분류는 애무성 그리고 통산성은 또 마찬가지 기업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뇌물을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관청을 규정한 성격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협력가를 찾아갔는데 참 재밌는 노하우들 많이 나와요. 선물을 어떻게 주냐면 자기 딸에게 영어 공부 이제 중학생이니까 영어책을 하나 샀는데 그 자기가 지금 참여해야 되는 관리에 딸도 중학생이라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책을 한 권 주면서 우리 딸에게 줄 영어책 사면서 우리 주사님 딸도 그 중학생인 게 생각나서 같이 한 권 샀습니다. 이러니까 100만 원짜리 술자리보다 만 원짜리 책 사주면서 고맙다는 말을 2번, 3번 하는 거예요. 효과가 더 좋아. 그게 이제 효과라는 거죠. 네. 100만 원짜리 술자리 사서 고맙다는 말 한 번 하면 많이 할 건데 만 원짜리 책을 사주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2번, 3번 든다는 거죠.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승진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장을 승진시켜 주겠다니까, 그건 좀 위인설관이다. 괜히 나를 위해서 없는 자리 만들면 안 되고. 그때 이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지 출장을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일본 출장. 네. 왜냐하면 이때도 조선 사람이 일본 가는 건 너무 힘들었다는 그러고 나와요. 실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가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엄청나게 그 했지 않습니까? 그 빠찡코 할 때. 네. 일본 건너가는 장면도 나올 때 봤지 않습니까? 일본 건너가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반영돼 있는 거죠. 뭐 미국 비자 받을 때도 쉽지 않죠. 그렇네요. 아니 옛날에 미국 비자 받으려고 맞습니다. 미국 대사관 그 줄. 네.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그리고 비자 받으러 가서 전부 다들 그 민족주의자가 되고 나오잖아요. 질문을 왜 이런 질문을 왜 내가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게 많았죠. 네. 안 받아봤죠 그거? 영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때도 영어로 하셨어요? 이게 뭐 영어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자존심 상하는 네. 질문도 진짜요?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영어로 물어보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못한 영어 뭐 똠떠도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 미국에 뭐야 왜 가는 거야 이제 이러잖아요. 아니 뭐 이런 뭐 여행 갑니다. 간다면 미국에 불법 체류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계속 막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죠. 뭐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에 연수를 가게 됐거든요. 뭐 1년 연수 받을 때 그러면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또 다른 한국인 직원분이 근데 아니 이 직장 다니면서 왜 거기서 이런 공부를 해요? 아니 그걸 왜 본인이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공부하러 가는데 왜 이런 공부를 하냐고. 내 돈 내고 내가 가는.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만 더 붙이면 이게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은 제가 이제 이건 뭐 2007, 8년 뭐 이쯤 얘기입니다. 네. 유리벽 비슷한 게 있어요. 플라스틱 벽 같은 게 면회실처럼. 네. 그럼 그 사람이 안에서 물어봐. 그럼 이제 그 소리가 스피커로 들려요. 나도 여기 이제 무슨 마이크 대고 얘기하고 네. 직접 얘기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소리가 밖에 대기하는 사람들 다 들려. 내가 앉아 있는데도 어떤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물어본 내가 다 민망하고요. 뭐 통장에 뭐 얼마 있어 이런 것도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뭐 이런 거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0대 여성분들이 아마 가기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왜냐면 조금 뭐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은 뭐 무슨 거기서 초청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내 비행값 내고 내가 가는데 가서 돈 쓰고 오겠다는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가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또 필요하면 또 가야 되니까 하여튼 되게 자존심 상하게 많이 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는 그러면 일본에서는 더 심했겠네, 그죠? 여긴 여긴 말도 그렇게 안 더 되겠죠. 설정이 되는 훨씬 더 거죠. 있겠죠. 네.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그 기노시다 과장은 진실이란 무엇인가? 근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걸 안다고 해도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공약이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위험하기도 하고 네. 금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는 이렇게 설정돼요. 39회까지 여기는 통행금지가 계속 있는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밤 12시 통행금지가 계속 있는 걸로 여기는 설정돼 있어요. 87년도에도 있었죠. 아니요. 통행금지는 이제 82년인가 아, 그래요? 81년인가 기점으로 1월달 2월부터 사라졌습니다. 네. 어릴 때 얼핏 기억이 좀 나는데. 아, 네, 82년 1월인가 그때 그래요? 그때부터 사라졌을 겁니다. 네. 토행금지. 밤 되면 사이렌 울리고. 네. 영화에서 봤죠. 아 영화에서 봤어요? 음. 영화 네 소리 나는데 그때부터 그렇죠. 돌아다니면 안 되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 협력 관련해 가지고 자꾸 관청에서 제동을 건단 말이죠. 아니 이 중요한 시기에 외국 기업이 알루미늄 같은 이런 중요한 물자를 들어와 가지고 이 국방에 큰 이거는 문제가 된다. 왜 국내 자본을 가지고 회사를 안 만들어 이러니까 국방에 위험이 돼서 허가 못 내줘 이러니까 이 기노시 과장이 설득을 잘하는 거죠. 합적 투자가 국방에 위험을 준다는 논리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라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회사가 5년째 적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미국의 발전한 기술과 자본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다가 곧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은 이 반도에서는 1톤도 생산 못 하게 됩니다. 근데 합작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연 10만 톤씩 생산하게 됩니다. 어떤 게 더 이게 국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설득하는 걸로 나오고, 네. 그럼 또 공무원이 싫을 거잖아요. 이게 내를 그러면 이럴 때 또 기분을 풀어주는 거죠. 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국정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쪽 기관 쪽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를 잘하고 도와주고 계시니까, 여기 치면 사무관님의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 유사라무에서 나오신 앤더슨이라는 분하고 우리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귀한 시간, 바쁘신 시간이지만 조금만 내주시면 저희들이 마련해갖고 그 설명을 좀 드리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그냥 일을 스무스하게 처리하는 대가는 뭐 잘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고민도 하면서 성과도 얻으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사월은. 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5월은 이제 올림픽이 유치되면 이제 한강도 지금은 막 공해로 인해 갖고 냄새가 나고 하는데 이제 한강을 좀 정비를 할 거다. 네. 환경 같은 것도 정비할 거다. 88 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한강 개발하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사실 많이 수질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네. 냄새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7년도에 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 났나 보다. 그때. 네. 뭐 그때 공해 물질도 뭐 엄청 많았고. 그래도 지금은 정말 공기가 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네. 80년대보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요즘 맨날 뭐 이렇게 미세먼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물론 이제 맑은 날은 또 맑았지. 그러나 예전에 진짜 그 도심에 네. 연기 매연 이게 버스들도 뭐 요즘처럼 그렇게 막 그 정화가 잘 안 되는 버스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연기 막 진짜 뒤에 이렇게 보면 와 모기차처럼 나왔어 연기가. 그럼 진짜 공기가 뿌였어요? 80년대? 아니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게 뿌옇다는 게 하여튼 막 그냥 하늘 자체가 네. 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이 되게 뭐 더 네. 더러운 것 같지만 음. 한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중반까지도 도심 한번 나 이렇게 한참 뭐 한 15분이 걷고 나오면 코 안에가 아, 새카맸다니까. 맞아. 이거는 기억나요. 저도. 저 그래? 시골 살았잖아요. 네. 저 시골 살았는데 시골은 안 그런데. 안 그랬는데 네.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한참 제가 공단 지역에 살았잖아요. 저 구미. 구미공단. 아, 그렇지. 그래서 나갔다 보면 코 안이 약간 맨날 그렇지. 코딱코딱집하면 시꺼매가지고 네, 왜 이렇게 맞아요. 시끄럽 그랬지. 그러니까 90년만 해도 저 관악산 쪽 있는 쪽에서 저 이제 좀 고개 쪽에 있는 하숙을 했거든요. 그래서 밤하늘 저 내려다 보면 어떤 별이 안 보여요. 별이 거의 안 보였어요. 근데 요즘 별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때 별이 거의 안 보였어요. 네. 북극성 하나 보였나 진짜. 나머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가. 근데 요즘 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옛날에 진짜 오염물질 뭐 뿜어내는 거에 대한 네. 개념이 없으니까 맞아. 집에도 뭐 연탄도 엄청 떼고 보일러 뭐 기름 보일러 연탄 보일러에 집집마다 뭐 다 요즘처럼 뭐 인덕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곤로만 하면 아이,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랬었습니다. 네. 네. 자, 바로 근데 그 시기에 5월달에 이제 도쿄 대학가에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 이거죠. 본래 이런 보도는 절대 안 내보내는데 왜 조선 총독부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게 할까? 네. 아무래도 뭔가 지금 그 일본 내각을 교체하는 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조선 총독부에 흘리고 있다. 네네. 지금 이제 도쿄 대학가에 시위가 일어났다. 근데 이게 보면 신문은 그 대학생이 뭐 이렇게 시가 보도되고 있는데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87년 1월달에 그 당시 이제 우리 박종철 그 네네네네네. 학생 고문치사 사건이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요거를 여기서 좀 빗대고 있는데 87년 1월달에 일어났죠. 1월달이었죠. 87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해서 그때 신문에 그렇게 났거든요. 원인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만 나. 단신 짧게. 네, 짧게 나오고 조금씩. 그러다가 조금씩 나왔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뭔가 권력층 내부에서 이 기회에 내각을 교체하자. 요 기회에. 사실 그 당시 정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1987년에 뭐 이건 좀 다시 이야기하면 좀 길어진. 1987년에 당시 이제 후계자로 노태우를 이제 지명하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걸리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당시 노태우 쪽에 정호용 장관이 이번 기회에 책임지고 같이 다 물러납시다 해가지고 당시 안기부장을 했던 장세동과 같이 동반 사퇴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정권의 강경파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노태우의 후계자 길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내각을 교체하고 이런 기사를 계속 왜 보여주느냐. 내각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 총독이 일본 총리로 가야 된다. 총리 대신으로. 그래서 뭐 그러니까 현재 당시를 보면 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조금 알면 네. 훨씬 더 재밌게 보죠.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결국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리들, 네. 외국에 돈 빼돌리고 그런 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서 막 한탄한 거 있죠. 네. 이러면 이런 세상에서 누가 착실하게 살겠는가? 권력자하고 줄이 하나 닿아가지고 아니면 공무원으로부터 개발 정보 하나 얻어가지고 땅 하나 사놓으면 떼돈 버는데 누가 착실하게 살겠느냐? 착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놈들이 착실하게 살겠지. 나는 이제 자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권이 끝나고 2권으로 6월 달로 넘어갑니다. 네. 자, 6월 달은 이제 도끼애가 앤더슨하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도끼애가. 그러네요. 근데 사실 도끼애는 사실은 과장님을 좋아했어요. 뭐야? 라고 이제 미묘하게 다 알려주는 거죠. 서로 이제 이심전심은 통하는데 참 어떡하겠어요. 역시 뭐. K 소설은 다르구만. 이 상황에서도 사랑과.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나와요. 왜 서로 좋아하는지 뭐 그렇게 뭐 환상이겠죠. 그 당시 중년 남자들은 환상이겠죠. 젊은 여직원이 나를 좋아한다, 과장님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꿈 깨세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둘은 어쨌든 그 감정을 잘 수습해가지고 네. 뭐 잘 마무리합니다. 크게 뭐 이런 너도 좋아했고 나도 좋아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냥 잘 마무리합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장모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가가 원산, 강원도 원산이죠. 네. 원산에 처갓집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일본 항상 그렇잖아요. 장례는 항상 불교식으로 치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절에 가서 이제 그걸 하는데 제를 올리는데 우연히 어떤 스님, 아주 노스님을 본 거예요. 네. 그 노스님을 가가지고 충동적으로 그 조선 고시가선이 있죠. 그 청주에 큰아버지 집에 갔다가 자기가 헌책방에 한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를 딱 내민 거예요. 스님, 혹시 이 시를 조선말로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선말로. 한자로 돼 있는데 이 한자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화락성장패, 춘심객불기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냐? 좀 읽어 주십시오 된 거예요. 네. 그러더니 스님이 쭉 보더니 이것은 우리 휴정 서산대사님의 예절을 지나매라는 시군요. 이러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서 이거 구했냐? 우리 저사님 어디서 이 시를 구하셨습니까? 제가 헌책방에 갔다가 이 책에서 이 시를 봤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갑자기 하더니 갑자기 보관해 오던 어떤 보자기를 딱 풀고 상자를 딱 밀더니 한용운의 님의 침묵 딱 시집을 펼쳐갖고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기 스승이 예전에 자기에게 그 한용운 스님의
그 시집을 넘겨줬는데 또 내가 지금 오늘 인연이 닿아서 넘겨주겠다 된 거야. 웃기죠. 진짜 재밌는 게 우리 저번에 그 파묘에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샤먼이 일본 그 여러 마리 있습니다만 우리말에 사미 어린 남자 어린 스님을 사미라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사마라고 불러요 스님을. 이강수 소설에 그 원효 사마라고 나오거든요. 네. 원효 사마, 원효 스님을 원효 사마라 불러요. 원효. 사마? 근데 사마가 어디죠? 일본 말로 뭐죠? 무슨 배용준 사마 할 때 그 그렇죠. 사마잖아요. 님이죠. 최고 극존칭이죠. 네. 여기하고 같다고 봐요. 연사마. 네, 연사마가 바로 일본의 그 사마 한자로 양이라는 것하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스님, 사마, 샤먼 다 같이 거기서 같이 나왔다고 보통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갑자기 좀 이야기하다 그래 됐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님이 갑자기 딱 하더니 님의 침묵을 읽어주는 거예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알겠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뭐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막 감동의 동안이가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또 스님이 한 수 더 읽어주는 거죠. 알 수 없어요라는 알 수 없어요. 예, 아시잖아요. 거죠. 알 수 없어요. 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님은 같습니다는 요건지 아니고 가면서 보자. 알 수 없어요. 65페이지 65였나요? 네. 혹시 그 뒤에 있나 보다. 님이 지금 잠깐만 볼까요? 이거 아니에요? 요거 같은데. 이게 알 수 없어요인가요? 아니요, 아니고 여기는 없나? 여기 봤는데. 한번 그냥 이거로 볼까요? 그냥. 네. 그거 하시죠. 네, 그거 네, 뭐야? 네. 그거로 한번 하시죠 그러면. 그건 나중에 뒤에 나오나 보다. 하여튼 님의 침묵을 한번. 님의 침묵. 네. 그거 님의 침묵 한번 읽어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네, 한번 읽어볼게. 님의 침묵 지금 알 수 없어 했으니까 알 수 없어를 읽는 게 더 네. 나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거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뭐. 네, 알 수 없어요 한번. 알 수 없어요. 그 뒤에 나중에 읽는 건데 한번 읽어주시죠, 뭐 지금 같이. 바람도 없는 요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유. 한용운 선생님의 알 수 없어요. 네, 저 눈 감고 들어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른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알 수 없어요. 네. I don't know입니다. 네. I have no idea입니다. 그죠. 저 알 수 없어요. 뭘 참 좋습니다. 참 뭐. 네. 알 수 없어요. 네, 이 알 수 세상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이렇습니다. 기노시다 가장은 정말 알 수 없죠. 네. 제대로 뜻이 통하지 않지만 그 뜻이 통하지 않는 구절들 사이로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만주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네. 자신의 뱃속에 차오르는 더운 감동의 물살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표현 참 좋아요. 진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연이 닿았으니 이 책은 처사의 것이요. 가지고 가시게나. 마치 의발을 그냥 이제 전수받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발을 전수받고 다시 이제 시내를 한번 쭉 걸어가 보고 있는데 무허가 판자촌 철거 현장을 보게 되고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참 울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이제 올림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철거해야 됩니다. 실제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올림픽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목동, 사당동, 상계동 뭐 철거 많이 했죠. 판자촌 같은데. 판자촌. 네. 자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이 올림픽 때문에 이 소설에 나온 대목입니다. 개고기 음식점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왜 이것은 그 정부가 규제하냐 이거예요. 이 보신탕 먹는 거를. 네. 이 그때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보신탕 하면 뭐죠, 그죠? 보이콧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그랬고 지금 이제 물론 지금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됐죠. 됐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이 책의 복길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동양에서 개는 농사 짓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개고기를 먹는데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네. 서양 사람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개가 아주 중요한 자기들 친구이기 때문에 개에 대한 개고기를 먹는다는 거부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거죠. 본래 일본 사람들이 왜 서양 사람을 오랑캐로 생각했냐면요. 서양 오랑캐로 생각했냐면 쇠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를 쇠고기를 먹는다. 쇠고기를 그 피가 들어있는 쇠고기를 먹는다. 야만. 피를 먹는다는 건 야만인 거죠. 생명 있는 걸 먹고. 근데 쇠고기를 먹는다. 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까운 우리의 친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에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뭐든 좋아해주고 우리하고 그 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가 그 큰 눈을 끔뻑끔뻑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저 소고기를 먹는 저 오랑캐 같은 놈들 실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오랑캐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개고기를 먹는 거를 예를 들어 문화적인 그거 아니냐. 물론 개는 또 우리의 친구고 또 지금 뭐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많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회식할 때 이분이 이제 좀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죠. 항상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주의자는 뭐냐면 꿈을 갖고 있고 세상을 아는 사람이다 이거죠. 현실주의자는. 현실이란 거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주의자가 세상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어떤 관점을 가질 때만 세상은 보인다는 거죠. 현실주의자가 꿈을 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곧 바로 그 이상주의자는 거죠. 이 사람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실주의자는 생각해보세요. 그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는 현실 추종주의자죠. 현실 대세 추종주의자. 그건 현실주의자가 아니죠. 기회주의자죠. 남을 따라가고 그건 아니고. 아니면 자꾸 이제 합리화한다. 네네네. 이런 건 이제 진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는 거고. 현실주의자는 이 현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관점을 주는 게 바로 꿈이거든. 꿈이 없으면 관점이 생겨날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런 이 사람은 시인의 어떤 그 마인드가 확실히 있는 거지. 진실을 발견한다는 거는 그냥 모든 걸 다 얻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이 뭐고 정수가 뭐고 그 본질이 뭔가를 깨뚫는 게 시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이에요. 죽은 고기만이 강물을 따라 헤엄친다. 우리는 남들 따라하고 대세를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건 죽은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꿈이 없는 삶은 삭막하고 꿈을 안고 부대끼는 삶은 어려운 삶이다. 그게 참 피곤하죠. 네. 많이 피곤하지. 자, 그 와중에 이제 자기 의벌을 준 스님이 그 서광사라는 원산에 있는 본래 이성계 원철이라고 하죠. 이성계 명복을 비는 절인데 아주 큰 절입니다. 북한에서 국보로 지정했는데 그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딱 뉴스를 보고 내한테 준 스님이 소공 스님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또 낭송해 주신 그 알 수 없어를 다시 읽으면서 조선의 밤을 지키는 내가 약한 등불이 되겠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끼애와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 이제 7월달이 됩니다. 7월달이 다시 한번 이제 7월달이 됐는데 7월달에 이제 정권이 아까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 정권이 나름 이제 육군과 해군이 타협해가지고 공군 출신을 이제 총리로 만들었거든요. 나름 이제 좀 뭔가 좀 소프트한 정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모를 너무 하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강력한 정권이 물러가고 이제 새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오 해가지고 시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정치적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또 4.19 이후에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것을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정부는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나름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정부는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도쿄 출장길에 올랐는데 도쿄 가서 이제 부지런히 조선학 관련된 책을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도죠. 교토에 가서 거기 있는 대학 도서관에 조선 책이 많아가지고 가서 이제 막 완전히 막 책을 다 찾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 뭐 여러 가지 조선 통사, 삼국사 이런 걸 막 그냥 복사하고 막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부 쿠데타. 일본 일어나요? 군부가 역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네. 그게 이게 바로 12.12하고 5.16을 비슷하게 짬뽕을 시킨 것, 버무린 것 같습니다. 호국 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네. 우리 국보위 네. 아니면 예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하듯이 이런 걸 네. 만들었다 이거죠. 자, 이 와중에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는데 현역 군인이 30년 만에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12.12를 좀 빗댄 것 같아요. 네. 5.16 이후 거의 한 20년 만에 나왔다. 이런 거 빗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민간 정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사라지게 된 거죠. 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주국을 가지고 있고 조선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한 일본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기노시다 과장이 생각을 깨닫게 돼요. 일본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민주주의를 절대 할 수가 없다. 네. 이게 참 이 소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이 여러분 평론가도 이야기합니다만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의 민족들에게는 상당히 읽힐 수가 있어요. 보편성이 있거든요. 무력으로 하여튼 어디를 통치할 그렇죠. 때는 당연히 그 무력을 가진 군부가 힘이 셀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 예. 그러니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이런 힘의 불균형 있는 상태에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흔히 말하는 문민 통제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으로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그 강제력에 대해서 문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이건 민주주의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장관에 문민들이 한 번씩 가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문민이 많잖아요. 기업 사장들이 많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 원칙들, 흔히 말하는 그 11년 컨트롤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계속 이 도쿄 출장 나와가지고 신나잖아요. 네. 자기 이제 잊혀진 조선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니까 재밌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라 그의 실체가 바뀌어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죠. 이게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우리가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거는 단순히 지식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의 전통은 괄목상대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네. 3일간 그 선비를 보지 못하면 눈을 비비고 네. 네. 상대를 다시 봐야 될 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해 있고 그렇죠. 완전 바뀌어 있는 거죠. 그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네. 3일 전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우를 해라는 거예요. 자꾸 너는 그 사람을 3일 전의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선비라는 사람은 하루 1시간 공부를 해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동양은 기본적으로 공자에서 되는 것들이 실천입니다. 실천. 사람은 달라져야 된다. 공부를 하는 이유 달라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도 겁이 나지만 네.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미 나 만해 스님이 의발을 받은 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을 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 했지 않습니까? 왜 이제 깡패 중에 자기 이 별명을 번개라 부른다 했잖아요. 네. 왜 번개라 부르냐? 번개처럼 주먹을 피한다. 번개처럼 주먹을 상대에게 꽂는다. 이러면 번개를 하면서 자기를 규정을 하는 거죠. 번개다. 나는 번개야.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기 자신을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 난 내 정체성을 세운다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만해스님 의발을 받은 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래서 이제 9월이 됩니다. 9월이 되어가지고 이제 결국 이 쿠데타로 업무 처리가 늦어졌지만 바로 유사라무의 도쿄 지사장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네. 직접 경제기관 차관보를 만나갖고 일 처리가 그냥 일사천리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 우리 약간 상황을 좀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고속도로 통행 넣듯이. 네. 그리고 본래 있잖아요. 네. 정권이 정통성이 약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들, 권위주의 정권이 정통성이 약하니까 외국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은 항상 정통성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에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0월이 됩니다. 자, 10월이 되어가지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비행기를 타고 딱 김포공항에 돌아왔는데 검사대에서 딱 걸려버린 거죠. 책을 딱 보니까 이 조선조선 이거 뭐죠? 걸렸네. 그랬더니 전화를 어디 하더니 가게 된 거죠. 네. 결국 이제 잡혀가게 된 거죠. 이게 사상범이 됩니다. 이게. 갑자기 무시무시한. 그래서 취조하니까 이 사람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누구 핑계를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사서들 다 크게 다치잖아요. 제일 좋은 게 딱 한 명 있잖아요. 이 지상에 지금 없는 사람. 지상이 없는 사람? 네. 그 저기 옛날에 좋아했던 그 여자 후배? 돌아가신 스님. 스님한테 스님한테 받았고 스님이 다 말해줬습니다. 라고 내가 이게 장모님 장례 치르러 갔는데 스님이 다 이거 알려주고 그 스님이 뭐 도서관에도 가보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스님한테 다 한 거죠. 자,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다 들어갔겠죠. 네. 자기 집 전부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제가 혐의가 뭡니까? 고문도 당연히 맞고 이러는데 당신은 국가보위법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요. 이 말 그대로 국가보안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면회도 안 되는데 부인이 면회를 온 거예요. 네. 부인이 세측고인데 그 부인의 어릴 때 그 친구 후배죠. 어릴 때 후배인데 후배 남편이 지금 잘 나가는 헌병 소자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좀 힘을 써줘가지고 면회도 시켜주고 그 남편이 잘 봐준다 하더라. 근데 이제 주인공 기노시다는 알거든요. 이건 사상범이란 말이죠. 이거는 일개 헌병 소자한테 부탁해서 제일 문제는 아니지만 또 부인한테 괜히 그런 이야기해서 부인 기 떨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뭐 잘 되겠지. 왜냐 사상범죄는 청탁 압력이 안 통한다 이거죠. 정말 좀 예전에 이제 사실 근데 청탁 압력이 안 통하는데 그래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신영복 선생이죠. 그 통역 통일혁명 사건 때 이제 딱 처음에 사형 선고 떨어졌거든요. 사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친이 밀양에서 이제 유림이었단 말이죠. 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셨지만 선비였고 또 이분 집안에 이제 여러 이병주 선생 책에 나옵니다만 한국 외국어대 처장하시는 분이 완전히 나서가지고 정말 이병수가 총동원 돼가지고 다 이제 어떻게든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이걸 좀 내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 이제 사상범이고 특히 5.16 이후에 이건 이병주 작가의 이야기 나옵니다만 서대문 형무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남편이라든지 이게 잡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못된 일부 사람들이 그 남편을 잘 봐주겠다는 핑계로 그 부인의 몸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좀 있었죠. 그게 이 책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 주변에 뭐 있었다고 이병주 선생의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일본에서 보고 배운 거라 이거죠. 여기서 그 책에 일제 강점기에서 보고 배운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 불안한 어떤 심정을 담보를 해가지고 나한테 잘 보이면 당신 남편 내가 다 해줄 수 있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의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성문을 쓰라 이거죠. 너는 인텔리다. 그러니까 반성문 쓰고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극비라는 도장이 딱 찍혀 있는 책을 하나 줘요. 나의 갱생기해가지고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조선인 출신으로 각계 잘 나가는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렇게 조선 역사에 관심 가지고 했다가 결국 말하는 일종의 사상 전향서를 쓴 거죠. 나는 이제 충용한 대일본 제국의 천황 폐하의 신민으로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거를 쓴 거를 읽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이 조선을 발견했던 사람이 결국 다시 내가 한때 잘못 갔지만 다시 위대한 조국 일본을 재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항상 똑같아요. 감노와 같은 천황폐하의 은택을 입어 충성된 한국 시민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검사가 이제 당신 엘리트니까 내가 이번에는 기소유예 하겠다. 좀 봐줄 테니까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3주간 갱생교육을 받아라. 바로 당신 같은 선배, 당신처럼 이렇게 조선에 관심을 가졌다가 잡혀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충성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다시 사상교육을 받아라 된 거죠. 그래서 사상보국연맹을 만들어요. 사상보국연맹. 그래서 이 평론가를 만나고 토론하게 됩니다. 이게 11월 달입니다. 본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개종한 사람보다 더 열광적이고 공격적으로 신앙심을 보이는 사람 없잖아요. 본래 그렇잖아요. 뭐 종교가 바꿔진 사람이 자기 기존 종교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본래
이쪽에 있다가 저쪽 간 사람들 극자 극우가 더 무섭거든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갱생교육은 근데 어설프게 내가 갱생한 척에다가는 또 큰일 나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마디 금술 시합을 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지적 머리를 가지고 하는 금술 시합이죠. 그리고 부인이 매일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면회를 와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면서 뭐 커피도 주고 하여튼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나름 호사를 누립니다. 네. 그리고 경찰병원에 가가지고 맞은 팔 치료도 받고 이제 나름 이 사람 엘리트니까 잘 대우해주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결국 참 보면 일본의 나름 노하우들이 이 책에 좀 나와 있는 거죠. 힘으로 정복하는 자는 그의 적을 반만 정복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결국 정신을 정복해야지.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선배죠. 배교 일종의 사상 전향을 했던 그 평론가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배교가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배신한 배교가 순교보다 훨씬 어렵고 고귀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가 순교보다 더 고귀한 일이다. 이거는 재미있는 소설이 바로 침묵입니다. 일본 엔도 슈사쿠라고 일본 기독교 이제 신부가 왔다가 이제 말 그대로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신도들을 다 죽이겠다 되는 거예요. 고문하고 바로 죽이고 그래서 결국 배교를 해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뭐냐 이거죠. 이게 과연 무엇이 배교이고 무엇이 순교이냐. 남은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너 때문에 다른 너가 만약에 배교하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우리 치면 그 순교자하고 같은 거죠. 한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엔도 슈사쿠의 침묵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네. 그러면서 이강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강수가 나옵니다. 이강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조선 민중이 살 길은 일제히 충성스러운 신민이 되는 길밖에 없다. 지금 봐라 이거죠. 이미 일본은 세계의 강국이고 영국을 상대로 미국 상대로 전쟁 다 이기고 있다. 우리 조선이 더 이상 어떻게 할 거냐. 다행히 우리는 얼굴 색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일본인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살 수가 있다. 그럼 우린 최대한 우리 자치 정도는 허용받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진정한 일본이 돼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결국은 이강수의 논리예요. 이런 논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미국도 평등 사회냐 이거죠. 미국 흑인 차별하지 않느냐. 말만 평등하다고 하지 미국도 흑인 차별한다. 완전한 평등이 있는 사회가 이 지구상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조선인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아줘야 돼. 유대인 박해하는 거 봐라. 이거죠. 거기에 비하면 조선 사람 차별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유대인도 박해하고 흑인 박해하라. 그리고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이거죠. 지금 조선적인 게 뭐가 남아있냐. 응? 지금 뭐가 있냐 사람들한테. 그런데 괜히 너가 우리가 본래 조선이 말이야. 조선 왕조가 있었고 우리가 5,000년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글이 있었고 말이 있다. 이거 했다가 수많은 사람을 조선 사람 너 사상범 만들래? 그래 그 사람들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가 청춘 다 보내고 고문당하고 장애 입고 이거 너가 책임질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지금 만약 조선에서 일본이 빠져나간다 해봐. 정치가 빠져나가고 경제가 빠져나가면 우리가 지금 이 생활 유지할 수 있어? 정치 빠져나가는 순간 이 엉망진창 막 난리가 날걸? 서로 막 독재가 일어나고 서로 무력 항쟁이 벌어지고 이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금 일본이 딱 있으니까 질서가 유지되잖아. 경제? 일본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 지금 조선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과 이런 거 침체를 다시 반복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독립했다가 금방 다시 일본하고 합병하자는 소리 나온다. 그 유태인들 출애굽했다가 광야 떠도니까 바로 노예 생활이 좋았는데 왜 우리 보고 나아가 이 고생시키냐 하지 않았냐. 모세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미 다 일본 다 돼버렸어. 넋을 다 팔았는데 그리고 다음에 일본의 앞잡이가 돼 있는 이 수많은 조선 사람들 어떡할 거냐. 이 사람들 그럼 다 죽여야 돼? 하긴 그러고 보니까 저를 고문해서 저 팔을 지금 고통을 준 사람도 조선 순사예요. 야, 내 팔을 지금 볼 때가 내 지금 한 팔 못 쓰잖아. 이것도 조선 순사가 그랬어.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안 그래. 근데 그 사람들 그럼 다 죽일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이미 우리가 7, 80년간 완전히 지금 조선이 다 사라졌는데 80년간 이거 어떻게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 딱 지론이 그건 거예요. 바로 이강수 논리. 사람은 우선 살고 봐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 일단 살고 봐야 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다 좋아. 고상한 거 다 좋지만 사람은 생존이 우선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일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힘이 센 나라야. 누가 우리를 도와줘? 독립하겠다며. 러시아가 도와줘. 소련이 도와줘. 소련이 우리를 도와주는 순간 일본하고 미국이 동맹인데 지금. 어떻게 돼?
세계 대전이 일어나. 지금 일본의 땅에 소련이 그 반란 자금을 도와주고 병력을 도와준다. 세계 대전 전쟁이 일어나.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그리고 도와주겠어? 그럼 중국이 지금 다 세 군데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저런 놈들이 뭘 도와줘? 일본 지금 세계 최강이야.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하루 빨리 일본화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 이강대 논리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그 대목이죠.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그 스페로 선장이죠. 네. 그 말 하잖아요. 자기 동료 선장들 만났을 때 아유 그냥 한 발 빼잖아요. 살아남는 게 최고죠. 살아남는 게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동료 선장 다른 선장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너 자신을 잃으면 그건 다 끝나는 거야. 너 자신을 잃으면 안 돼.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만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 여기서는 이제 논리에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인정한다 하고 검사 앞에서 서약서 서명하고 네. 또 이제 기소유예 2년 받아요. 보호 관찰을 계속 이제 받아야 되고 2년 동안 사고 안 치면 이제 기소 이제 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집으로 왔단 말이죠. 집으로 오니까 회사를 그동안 한 달 이상 비웠고 회사에 소문 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자기 직속 부장이 찾아왔는데 이 직속 부장 평소에도 자기를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자기 대신 부장 올라간 경쟁자였으니까 아유 지금 뭐 회사도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합작했기 때문에 이제 도우와 경검소 이름도 바뀌었고 도쿄지사의 브라운엘 유사라모 사람이 이제 수석 부사장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니겠습니까? 그냥 사표 내시죠. 그래야 퇴직금도 좀 잘 받아가시죠. 그래 뭐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사님들 만나가지고 한번 마지막 인사드리고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음도 울적해서 이제 원산 서강사를 찾아간 거죠. 네. 그 옛날 소홍스님이 이제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러 갔는데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서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 문제, 자기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결국 내 문제는 이제 판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용기와 힘의 문제다 이거죠. 이제 그 용기를 가지고 가느냐 이런 문제고 이제 이거는 아무도 줄 수 없다.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 이걸 깨닫고 돌아왔죠. 12월입니다. 이제 12월 딱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낮에 아파트 이제 띵동띵동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열쇠 이제 문을 딱 집을 열었거든요. 네. 열고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잠옷바람에 낯선 남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 아파트에 네. 잠옷바람에 낯선 남자가 튀어나오고 곧이어 또 잠옷바람에 자기 부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구야? 둘이 부인이 마이 불륜을 갓. 저지르고 있었죠. 애초에 후배 남편이 헌병소자로 요번에 잡혀간 당신 남편 내가 다 도와주겠다. 네. 이러면서 결국은 몸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당신 남편 도와줄 테니까 내한테 아. 잘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지금 어떻든 남편 빼야 된다 지금 빼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게 돌았던 것들을 다 섞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일본에서도 그런 것도 있었고 바로 아오키 소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딱 순간 완전히 아찔한 느낌이 들지만 또 이 사람은 인텔리잖아요. 이 순간에 나는 쿨한 척 해야겠다. 본래 속물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진실한 사람은 오히려 감정을 표현했을 건데 자기는 엘리트고 인텔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쿨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참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둘이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부인도 너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래서 일단 뭐 잠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이건 나의 공간인데 왜 낯선 남자가 이 대낮에 내 집 안방에서. 근데 그 놈이 처음에 옷을 입을 때는 재지은 거 아닙니까? 아주 좀 쭈뼛쭈뼛하니 갑자기 딱 안방에 들어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군복을 딱 입고 오는 거야. 갑자기 엄청 막 폼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봤자 네가 어쩔 건데. 나는 지금 여기는 지금 군사 통치가 일어났고 군부 시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헌병 소자야. 근데 니까지 게 뭐 어쩌라고. 그리고 나는 일본인이야. 내진이야. 너는 반도인 조선인 아니야. 조선인 주제에 뭐 어쩌라고. 이 사람 주로는 이런 거거든요. 조선인 여자는 내진 남자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미친놈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위협적으로 나 지금 일이 있어가 가야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인공 기노시다 과장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나에게. 그렇지만 상대는 버겁다. 헌병소자다.
고소할 수 있다. 고소. 근데 그때는 법이 있으니까 네. 간통죄도 있고 고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정서를 낼 수 있다. 조선군 사령부. 이게 천역군이 유부녀를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조선 총독 관저를 자신대로 불렀습니다. 청와대 이런 식으로. 거기 진정서를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즘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한 번씩 난다 이거죠. 곤란에 빠진 사람의 아내를 어떤 순사들이 괴롭힌 일들 이런 식으로 지금 남편이 경찰에 잡혀갔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몸을 취하고 이런 게 났는데 그렇지만 대부분 기사는 나왔지만 대부분 나중에 보면 증거 불충분 아니면 고소치하로 다들 풀려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판에 지금 헌병장교는 격이 다르다 이거죠. 순사와 격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기 신세가 뭐냐.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사상무 아니냐 이거죠. 억울하지만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사내의 자존심 따위는 지금 사치다. 라고 생각하고 참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 이해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짓을 한 곳이 집이냐 이거죠. 딴 데 가서 하지. 왜 집에서 하냐 이거. 다른 숙박업소를 찾아가면 될 거 아니야. 호텔 가면 되는데 왜 집 안방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제 산책을 나가지고 구멍가게를 간 거죠. 그 구멍가게 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그 구멍가게 주인이 탄광에 직용하러 갔다가 다리를 다쳐갖고 다리 한쪽을 못 쓰고 그래도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노인 보고 노인 예전에 조선말 혹시 아시는 거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다 까먹었다고 이제 간혹 가다가 내가 뭐 무심결에 튀어나오지만 내가 딱 의식으로 하는 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노인은 그러면 다 모든 걸 까먹었으니까 황국 시민이 됐냐 이거죠. 다 까먹었으니까. 그런데 내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 이거죠. 일본 사람들은. 개꼬리 3년 묵힌다고 황모 되냐 이거죠. 쪽제비 털 있지 않습니까? 꼬리털. 네. 뭐가 분 만들잖아요. 개꼬리 아무리 3년 한다고 그게 쪽제비 꼬리털이 되냐 이거죠. 네. 너가 아무리 그래 봤자 안 된다 이거죠. 반도인이지 뭐. 그렇죠. 그럼 콧방귀를 낀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깨달은 거죠. 조선적인 것을 다 버렸을 때 조선인은 일본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조선인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조선인 것을 버렸다고 일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조선인이 아닌 낫 조선인인 거지. 이거는 조선인 버렸다고 낫 조선인이 바로 일본이 되는 게 이퀄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아무리 내가 이 발버둥 치고 거기서 조선인은 아무리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조선인인 이상 이 식민지 체제에서는 뭔가 받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칙칙하게 놀러 다니잖아요. 그 어린아이 보면서 갑자기 자기의 눈을 가렸던 안개가 걷어지고 시야가 맑아지는 걸 느끼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이 칙칙하게 뛰어나는 거 보면서 뭐냐. 조선인은 조선인이 되어야 된다. 조선인이 조선적인 것을 버리면 그는 그만큼 왜소해지고 불완전해지는 것이다. 조선인이 조선다워지는 것은 일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고 일본적인 것도 다 받아들여갖고 조선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섭취를 해야 된다. 우리 거를 버리는 만큼 우리는 불완전해진다. 우리 거를 가지고 일본적인 것, 미국적인 것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더 조선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적인 것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조선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한 피부가 검은색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환경에는 검은색의 여성이 가장 아름답다 이거죠. 그래서 백인 여성이 아무리 아름다운 백인 여성도 아프리카의 환경 속에서 뭔가 아름답지만 뭔가 부조화스럽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가 희게해지려고 자기 피부를 빡빡 긁고 문지르고 있고 미백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바꿔야 뭐 제대로 살 수 있다 말하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를 공부하니까 이 사람이 아일랜드 공부를 해본다 이거죠. 바로 그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로서 340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일랜드 말 게일을 잊은 지도 200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마침내 20세기에 독립을 했잖아요. 340년. 그러니까 당시 영국은 세계 넘버1이었다 이거죠. 어떤 나라도 영국을 따라갈 수 없었는데 지금의 그러면 조선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보자 이거죠. 일본이 아무리 잘 나가봤자 세계 3등이다. 그런데 당시 영국은 1등이고 그래봤자 지금 7, 80년밖에 80년 정도밖에 지금 식민지가 안 됐다. 근데 아일랜드는 340년의 식민지를 했고 아일랜드 말을 잊어진 또 20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독립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복구일 작가가 뭐 지금은 좀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네.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유를 되찾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면 또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다 이거죠. 참 자유 좋아합니다. 자유야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자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식민지와 자유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의 말은 우리가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하고 비슷한 거죠. 네. 밀이 했던 자유는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자유라고 했어요. 밀은. 권력에 반대하는 게 자유거든요. 권력에 제한을 가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단이 권력이 되잖아요. 집단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해서 안 되는 게 자유거든요. 집단이 개인을 들어오는 것들. 야, 너가 이거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써. 이런 취향을 가져. 이거를 반대하는 게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어떻든 제한을 가는 게 자유다. 바로 지금 이 말이죠.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다는 건 우리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겁니다. 이 자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들. 독재 정권이고 식민지에서는 절대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자유만 갖고는 안 되죠. 자유만 갖고 하다 보면 우리 취향이 다르니까 자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각각의 자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양극화가 돼버리면 그 사회 망하니까 취향과 자질이 서로 다른 각각의 그 자유와 평등을 정의라는 원칙으로 우리는 딱 모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때 가장 원칙이 일본의 야나야라 다다오라는 동경 총장이 했던 말입니다. 네. 이상적 국가는 뭐냐 이거죠.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상적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적 국가는 서로 다른 각 개인의 취향과 서로 다른 각 개인의 자질을 정의라는 사회 공통의 원칙으로 묶어가지고 만든 국가가 정의의 원칙이 들었을 때 그 국가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거든요. 정의의 원칙은 뭐냐? 공평, 공정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다 공평하게 공정하는 것들. 이게 이런 말 같습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들에 제한을 가는 게 자유지 마음대로 하고 규제가 없고 뭐 그런 게 자유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들이 권력자가 쓸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권력과 자유는 반대되거든요, 사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되어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현실의 핑계를 댈 수 없다. 다만 시간은 무척 많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역사적 안목을 갖고 돼야 된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역사를 믿는다는 게 뭐냐? 왜 지금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역사를 믿는다는 건 역사가 뭐 그냥 해결의 말처럼 따로 절대 정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는 거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식견과 양식을 믿는다는 것이다.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더라도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양식이 있을 것이고 식견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런 것들을 또 이어갈 것이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신뢰. 그게 결국 역사를 믿는다는 것이다. 이광수는 역사를 믿는다 했고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네. 사람을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많아. 네. 그래서 바로 이분은 당대에 바로 이광수와 같은 자들은 비겁한 지식인의 나약한 장이었다. 현실을 탓하고 일본이 이런데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역사를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지식인의 전형적인 나약한 지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현실을 덜먹이는 일본의 비겁한 지식인들처럼 이광수는 그렇게 약해 빠진 것이다. 네. 참 아주 지금 생각하면 아주 현실 참여적 지식인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폭력과 힘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이거를 87년 초에 이 책을 낸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그 당시에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네. 아주 적극적이고 어쩌면 논리적으로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네요. 네. 꽤나 그렇습니다. 위험하게 당시로는 들렸을 수도 있는. 그렇게 딱 이제 이론 무장을 하고 회사 이제 이사님들 찾아갔더니 이사님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딱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서투른 죄다. 들킨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건 유일한 죄라고 할 수 있지. 그 이사들도 그럼 이제 이 상황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죠. 이제 근데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회사 안에서 일을 잘하는 한 난 상관 안 해.
그렇지만 어떤 일을 서툴게다가 들켜가지고 회사에서 말썽이 나는 것은 난 용서할 수 없어. 진짜 대범한 걸로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야 그래 야마시다 부장이 자네에게 사표를 군유했다는 내 보고를 받고 내가 막 야단을 쳤다고. 아래 사람을 더 챙겨야 될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어떻게 해. 그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네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실 힘이 못 돼줬고 브라운웰 부사장이 참 도움을 줬다. 당신을 잘 봐서 그랬는지 도쿄에서 어떤 일이 제가 되면 공권력이 처벌하면 되지 왜 회사가 그게 더 가중 처벌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사표를 내야 되죠? 그걸로 끝났는데 네. 기소유예로 집행유예로 끝났고 기소유예로 끝났는데 왜 회사가 그게 벌을 줘야 됩니까? 그렇게 막아줬고 또 군 출신의 감사. 네. 감사가 오히려 자네 같은 아니 엘리트 지식인들 이런 회사의 기둥이 될 지식인들이 젊을 때 말이야. 그렇게 좀 사상에 안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자네를 적극 감사줬다네. 잠깐 좀 일탈할 수도 있는 거지. 젊을 때 말이야 마르크스주의 안 돼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네가 엄청 도움이 된 거야. 군 출신이 더 막아주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일부터 열심히 다녀 하면서 그리고 자네가 무슨 파렴치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어깨 좀 펴고 다녀. 뭐 그 자네가 무슨 파렴치한 짓 한 인간들도 뻔뻔하게 잘났다고 다니는데 뭐 그 자네가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뭐 요즘은 보수 진보 떠나갖고 뭐 다 떳떳하게 다닙니다만 하여튼 이들 때는 오히려 그 염치 이런 게 있었는데 딱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복귀를 했지만 아오키 소자가 계속 부인을 안 만나주려는데 연락을 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가. 네. 왜냐면 그 헌병 소자가 계속해서 부인 만나자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부인은 어떻게든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고 자 그 와중에서 아내 이제 생일 잔치를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아내 후배가 또 그 부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오키 소자도 초청이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아오키 소자의 부인은 친정에 일이 생겨갖고 안 오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 4명 정도 네.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 먼저 가게 되고 이제 3명이 남은 거예요. 아오키 소자랑 아오키 소자랑 이 아내랑. 기노시다 과장하고 아내하고. 어허. 빨리 가야지.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소자 이 자식이 이거 정신 못. 소자 인마가 계속 또 헛소리를 하는 거죠. 조선 여자들은 내지의 남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님 이제 나이가 연하로 나오죠. 근데 통행금지 울렸는데도 계속 있는데 참고 있는 거야. 참자. 얘는 이제 요즘 죽겠군요. 느낌이 얘는 죽을 날이야 보니까. 얘 자, 근데 딸이 갑자기 그 목욕탕 욕실에서 비명 소리가 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 들어가 보니까 딸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딸의 목에 막 이제 손자국이 있고 네. 이 소자 아오키 소자 이놈이 씩씩거리더니 그냥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목욕탕에 이제 욕실 화장실에 있는 딸을 뭔가 추행하려다가 이런. 그러니까 그래 된 거죠. 아이고 아오키 안 그래가지고요.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이제 딸아이 보고 방에 있으라고 하고 부인도 달려고 있고 있는데 일단 아오키는 계속 이런 거죠. 그럼 니까지 넣으면 어쩔 건데. 너가 부인하고 내 자는 거 들켰는데 너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부인은 이제 좀 제발 좀 왜 이러시냐 소파에서 달려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방에 들어간 거죠.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번만 더 참을까? 아니야 이거는 내 부인 세스코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놈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을 괴롭힐 거냐 이거죠. 지금 내 딸도 이렇게 괴롭히고 한 놈 없앤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달라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근데 이놈 죽인다고 문제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한 거야. 이거는 선거 때 내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고 똑같은 문제 아니냐. 아이고 내가 뭐 한 놈 이거 내 한 표 안 찍어본들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비겁한 거다. 이런 거야. 기노시다 이래요. 넌 지금 투표를 하는 거야. 네 온몸으로 찍는 거야. 너 기권할 셈인가?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낚싯대에 있는 낚싯줄을 쫙 챙기는 거죠. 딱 챙겨갖고 이제 소파 거실에 부인은 이제 울면서 막 이제 달려고 있는 거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아홉기는 떡 이래 술 먹고 불카 있는데 이런 거죠. 부인 보고. 여보 저기 가서 좀 술상 좀 더 봐와. 아홉기 소자하고 우리 양주 좋은 거 하나 더 같이 하시면서 이야기 좀 하면서 아홉기 소자 보고 이제 아홉기 소자 소파 앉아있고 뒤쪽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아홉기 소자님 양주 좋은 거 있는데 하면서 아홉기 소자 딱 방심하게 하면서 샥 해갖고 목을 쫙 이제 낚싯줄로 쫙 이제 교사를 하는 거죠. 졸라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숨이 끊어진 거죠. 네. 부인이 이제 안주탕을 차려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책 제목에는 아주 이제 재밌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0해 동안 그녀의 사리에 앉은 오욕의 두꺼운 때를 마침내 벗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항상
그 있잖아요. 내지 사람들하고 나는 결혼할 거야. 나는 절대 조선 사람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고 항상 그 열등감 컴플렉스에 있었고 또 자기 남편이 부인의 불륜을 들켰는데도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더 비참한 처지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운 피로 씻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마초적인 게 확 번져납니다. 이 소설을 읽고 있으면 이 뭔가 뭐라고 할까 남성 호르몬이 그 확 분출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국 오이디푸스 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 한 구절을 여기서 딱 인용을 하는 거죠. 내 운명이 가려는 곳으로 내 운명을 가게 하라.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차분히 부인은 이제 수면제 하나 이제 신경안제 먹이가 재우고 딸도 재우고 자기가 이제 차분히 청소 정리 다 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자수를 할까? 근데 자수하면 최소 무기징역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9기가 같은 놈들이 조선 8대 수두룩한데 내가 감옥에서 이놈 하나 죽였다고 평생을 보낸다고? 내가 그러면 도망을 치자. 그럼 어디로 갈까? 내가 젊을 때 장교로 근무했던 만주로 갈까? 몽골로 갈까 하다가 상해. 맞습니다. 상하로 가자. 조선 사람들이 세운 망명정보가 있는 곳으로 가자. 가서 조선 사람이 되자. 이렇게 나오죠. 그 재밌는 대목이 나오죠. 이제 기노시다 히데요는 이 땅에 벗어놓고 박영세가 되자. 그 땅에 가서는 박영세가 되자. 가서 시를 쓰자. 조선글로 쓰자. 또 영어 공용어로 하니까 참 이때는 또 이렇게 나오고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감동적으로 이제 인식이 도달하는 거죠. 이제 나는 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군대 경험을 살려가고 이 사람이 아주 치밀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안 치고 김밥 만들어야 된다. 이제 떠나야 되니까 밥 안 치고 쇠고기 냉동실에 있던 거 녹이고 그 계란 스크램블 에그 만들고 등산배낭 챙겨갖고 살, 된장, 보온병 쫙 다 챙기는 거예요. 예전에 최전방 소대장 했던 경력을 살려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버터, 치즈, 김, 미역, 명란젓, 밑반찬 다 챙기고 맥가이버 칼, 낚싯대, 성냥, 양조, 항생제, 연고 딱 다 챙기는 거죠. 그리고 9개 주머니를 뒤져요. 마치 우리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가 북부군 그 자기 집에 찾아온 북부군 약탈하러 온 그 병사 쏘아 죽이고 그 지갑 챙긴 것처럼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지갑 챙기보니까 현금이 엄청 있는 거죠. 한 몇백만 원 요즘 치면 들어있는 거죠. 그 현금 챙기고 보니까 차 열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갈까 하다가 그거는 또 차는 열어놓고 차를 열어보니까 차 안에 권총이 있는 거예요. 이거 권총을 국경을 이제 5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이제 조선에서 만주, 그 만주에서 또 이래 넘어가고 황하 넘어가고 상한까지 가는데 5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다가 권총은 좀 위험하겠다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수색을 당했을 때 권총이 있으면 더 위험해진다.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병주 작가에도 그 나오죠. 권총을 주겠다 할 때 권총을 이제 일본이 망하고 나서 조선으로 귀국할 때 권총을 가져야 될 거냐 말 거냐 할 때 가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권총 안 가지는 게 더 낫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 그런 다음에 등산복을 갈아입고 메모를 남기는 거죠. 그 일부러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 아침이 되어가지고 세족고 일어나면 신고할 거 아니에요. 자기 사라지고. 그럴 때 이제 세족고에게 이런 식으로 그 경찰에 보는 메모인 거죠. 내가 지금 사나흘 바람 좀 쐬고 자수하겠다 이런 내용을 탁자에 식탁에 올려놓고 진짜 메모는 이제 따로 세석고에 저 옷장에 여름 옷 있는데 따로 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먼 곳 떠난다. 앞으로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시오. 이렇게 끝나고 자기 아버지, 동생, 처남 앞으로 이제 짤막하게 메모를 하고 또 딸한테도 이제 메모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참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하고 작별 인사 없이 헤어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거죠. 뭐 사람들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술 취한 사람이 실수를 한 걸 가지고 살인까지 저래 uk해가 저지르고 참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감수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새벽을 딱 길을 이제 나서는데 북극성이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죠. 북극성이. 네. 길이 보이는 한 나는 비참한 도망자가 아니다. 난 망명객이다. 이제 그 1월 달에 소시민에서 이제 12월 달에 망명객이 되는 거죠. 내가 나일 수 있는 땅을 찾아가는 한 나는 망명객이다. 그는 먼 대륙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어놓았다. 참 끝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결국 그 평론가들도 말 많이 하는데 우리 소설을 근대 소설을 말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여행이 끝나자마자 길이 시작되었다 이러거든요. 여행이 끝나자마자 여행이 끝났는데 길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정신의 모험. 지금 얼마나 1년간 그 정신의 모험을 했습니까? 그 비명을 찾기 위한 잃어버린 조선. 네네. 이 여행이 이제 정신의 여행이 끝나고 딱 하자마자 이제 길을 탁 한 거거든요. 이 소설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교양 소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이게 모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길이 시작되는 것들. 새로운 사람이 되자마자 네, 진짜 또 이제 떠나네요.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양 소설, 성장 소설, 네.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과 이 거짓 타락한 세상에서 결국은 진실을 찾는 시인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자가 시경 300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다. 마음에 사특한 게 없다.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진실을 찾는 어린아이의 순진함, 그게 순수함이 바로 시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 타락하고 아무리 거짓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해도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인의 눈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참 이런 대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어갖고 정프로님이 광고하는 걸 잊었어.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수백지향 홍삼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우리 홍삼 정말 우리 면역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홍삼. 네. 그 홍삼 중에 가장 좋은 홍삼 소백지향 홍삼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늘 여러분의 가족분들 좀 챙겨주시고 뭐 남편분, 아내분 혹은 뭐 자제분 또 부모님들 꼭 온 가족 구성원 잘 챙겨주시고 소백지향 홍삼과 늘 함께하시고 네. 홍삼 드시고 나서 입안이 좀 텁텁하다 싶을 땐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식사하시고 좀 텁텁하다 이럴 때는 1kg 커피입니다. 네, 함께 드시면 아주 좋은 조합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박영세님 가방에도 1kg 커피. 박영세. 네. 그렇죠. 기노시다 히데오가 아니라 이제 박영세가 박영세. 됐으니까. 네. 네. 박영세. 이름도 약간 좀 예. 꽃뿌리 영자 세상 세자죠. 꽃뿌리 형자 쓰니까 네, 네, 네. 좀 다르네요 그러면. 그럴 수. 그러니까 그것도 꽃뿌리가 있는데, 바로 그거죠. 이 세상에 네. 또 다른 어떤 시는 바로 꽃을 피워주는 사람 아닙니까?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영세가 길 영자를 쓰나 네, 해갖고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다시 복권을 그렇죠. 위한 꽃을 피우는 거죠. 네, 박영수 씨도 함께 드시는 1kg 커피 여러분의 삶에도 꽃을 꼭 피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책이 그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80년대 중반에 나왔지 않습니까? 87년 네. 초에 나왔고 그때 바로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이 같이 연재하고 있었거든요.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과 이 책 비명을 찾아서는 그 당시 당시 사회의 가장 사회과학계의 그 당시 한국 사회과학에서 가장 큰 논쟁을 대표하고 있는 문학 작품이에요. 태백산맥은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주요한 모습은 뭐냐면 기본 모순은 기본적으로 지주와 농민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부르주아와 노동자, 노자 모순이 가장 기본 모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태백산맥의 소설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주와 농민의 소작인의 관계예요. 이게 핵심으로 다루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그거와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거는 주요 모순이에요. 기본 모순이 아니라 주요 모순. 민족 모순이거든요. 우리가 분단되어 있고 우리가 외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아래 있다는 거. 이것이 그때 주사파를 낳았던 거거든요. 그거를 상징하는 소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명을 찾았어요. 어떤 소설보다도 식민지의 역사와 식민지의 현실의 모순을 이 작품처럼 잘 보여준 소설이었거든요. 이 사람 자유주의자인데. 네. 그래서 기본 모순을 다루는 소설이 태백산맥이라면 주요 모순을 다루는 소설이 바로 비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현재의 어떤 식민지적 상황들을 정말 그래 우리 한국 식민지로 하면서 이 과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만약 진짜 계속 우리가 이대로 왔다면 이렇게 되었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럼 식민지 상황하고 뭐가 다를 거 있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네. 이 소설에 어느 정도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민중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네. 다 그리고 식민지를 직접 한 제국주의 민족에도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억압을 하는 민족과 억압을 하는 나라는 그 나라도 절대로 자유와 평등과 민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이 결국 왜 식민지를 결국 다 해방을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인권을 중요시한다면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뭐 흑인 노예를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문학의 가치, 이 문학의 네. 가치, 그리고 특히 여기서 시의 가치, 이거를 그 조동일 문학평론가 조동일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이야기를 멋있게 하셨는데, 총이 왜곡한 역사를 시로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총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력은 이기는 게 승리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왜곡한 그것을 결국 우리는 결국 문학으로 시로 바로 잡는다. 총이 무력이 메모란 파묻은 역사를 파묘하듯이 시가 결국 파묘하는 거예요.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참 좀 인상적인 거 아니냐 네,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독립운동이 네. 또 우리의 해방, 우리의 광복이 일본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일이었네.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일본이 그렇군요. 군국주의 국가로 계속 남아서 어쩌면 전 세계 조류에 완전히 뒤떨어진 나라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우리의 광복이 오히려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그래도 만들어놨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987년에 이제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훼손되었던 민주주의 가치가 복원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얼마 안 가서 일본에서 사상 최초로 55년 이후 계속해서 자민당 일당 독자가다가 결국 이제 얼마 안 가서 최초로 이제 정권이 고이즈미. 교체됐죠. 고이즈미 이전에 아닌가요? 이전인가요? 그- 네, 기시당. 이거 네. 일본 영주 집안 아들인데 저기 그 나카소네? 호소카와 호소카와 내각이 들었습니다. 1993년에 호소카와 내각이 최초로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일본 총리 다 나왔다, 다 나왔어. 호소카와 내각이 최초로 왜 들었습니다. 이렇게 웃어요? 나카소네 몰랐잖아. 네, 몰랐어요. 나카소네 되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오래였죠. 80년대 거의 한 네. 80 전두환 정권 시절하고 거의 같이 갔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뭐 신문 같은 거 보면 항상 일본은 나카소네가 네,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론 야스라고 불렀죠. 레이건하고 나카소네 이름자를 따서 로날드 레이건하고 나카소네 야스 이러니까 론 야스라고 불렀죠. 그래요? 그만큼. 예.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본이 우리가 87년 이제 6월에 이제 여러 가지 6월 항쟁으로 이런 민주주의적 성과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일본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도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네. 또 대만 사상 최장 계엄령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대만의 장건국 총독이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만의 민주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그것도 거죠.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하고 가로 영향을 갖고. 그렇습니다. 예, 네. 좋은 영향을 서로 이렇게 좀 나눠주는 K 민주주의가. 그리고 89년 중국의 동아시아에. 천안문 사태도 이제 아하. 다시는 그게 정말 87년이라는 게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하긴 또 중동 같은 데서도 어디 저 민주화운동 하나 일어나면 그 주변 국가들 싹 전파되잖아요. 80년대 초반에도 그 당시에 중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중국의 이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봤던 게 한국 KBS에 했던 개국이라는 역사 드라마 이런 거 막 보는 거예요. 그래요. 조선 명말 그거죠. 여말 선초 예,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중국의 정치 상황 비슷하니까 다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하죠. 네. 아주 긴밀합니다, 사실. 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더 좋은 맞습니다. 선한 영향력들을 네. 받게 되는 거고요. 뭐 기대하자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또 잘해주기를 네, 맞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잘해야 인문학 컨텐츠, 인문학 유튜브 채널들도 잘 될 겁니다. 네.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잘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일단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어때요? 네, 우리가 먼저 좀 잘 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또 아주 여러분의 관심을 끌 만한 여러분의 생각을 막 아주 재밌게 만들어 드릴 만한 그런 좋은 책 찾아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